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현대자동차를 위한 엄청난 선물. 2. TSMC가 심각한 오류를 드러냈습니다. 3. 한국은 경기를 뒤집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대자동차의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은 그들이 스마트하고 인도 소비자의 요구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의 자동차 시장이 연료 효율성, 넓은 실내 공간 및 합리적인 가격 등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i10, i20 및 크레타와 같은 제품 라인업을 출시하여 매력적인 디자인과 인도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합리적인 가격 전략을 개발하여 제품이 인도 소비자의 지갑에 맞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고객을 유치하며 시장 내 경쟁을 이끌어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내놓은 신차가 예약 주문 1만 대를 돌파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내놓은 6세대 베르나는 2019년 국내에서 단종된 액센트의 인도 전략 차종입니다. 6세대 베르나는 전면은 그랜저, 코나처럼 일자형 헤드램프가 적용됐고 뒷모습도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 내부는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의 듀얼 모니터가 적용됐고 자동 감지 기능으로 장애를 조절할 수 있는 17가지 레벨 2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놀랍습니다. 약 100만 루피, 한화 1,600만 원부터 시작해 최대 2,600만 원에 이릅니다. 현대차가 베르나의 사전 계약을 진행하자 출시 일주일 만에 사전 예약 1만 대를 돌파. 인도 세단 시장의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이미 현대차는 올해 1월 인도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 있는데 베르나 돌풍이 이어진다면 일본 스즈키와 인도 마루티의 합작 브랜드인 마루티 스즈키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것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차의 인기는 인도에서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현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85개국 수출을 담당할 허브로 인도를 낙점했고 일찍부터 인도 시장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동안 SUV 모델들을 앞세워 강력한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실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인데요. 2019년 인도에서는 요즘 인도 인사들은 현대차를 탄다고 말할 정도로 현대의 SUV 알카자르가 화제였습니다. 알카자르는 현대가 인도 전략형 SUV로 내놓았던 크레타의 6, 7인승 버전으로 2019년 인도에서 하루에 약 5,600대 가량이 판매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가족으로 구성된 인도 현지 시장에 6, 7명이 탑승하기 적합한 3열 시트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알카자르 인기에 큰 몫을 차지했는데요. 현대차가 그만큼 인도 시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것입니다. 현대차의 히트작은 알카자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부통의 1위는 인도의 마루티와 일본 스즈키가 합작한 마루티 스즈키의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현대차가 내놓은 또 다른 차량인 베뉴가 마루티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거머쥐자 인도 자동차 업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뉴는 출시하자마자 단 8일 만에 7천여 대가 팔렸고 일주일 만에 사전 예약 2만 대를 기록하더니 2019년 인도 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ICOTY 2020분 시상식에서 111점을 얻어 올해의 차에 뽑히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현대의 또 다른 차종인 크레타 역시 2019년에는 마루티 스즈키의 소형 SUV 브레자에 밀려 2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 크레타 2세대 모델을 출시하자 마루티 스즈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듯 현대차는 분명 일본 자동차들의 점유율을 빼앗으면서 성장했기에 의미가 큽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진출 3년 만인 2001년 총 20만 대 생산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는 인도 시장에서 주로 인도 현지에 맞게 설계한 SUV 국민차 반열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올해 내놓은 6세대 베르나가 돌풍을 일으키며 이제 세단 시장까지 1위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자동차들이 인도 시장에서 주로 높은 가성비로 국민차의 반열에 올랐다면 이제 현대 기아차는 뛰어난 안전성과 성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던 기아 자동차 소울이 옆 차량에서 빠져나온 타이어와 충돌해 3m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전복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이 충격적인 사고는 지난 23일 낮 체스워스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뒤따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 기아 소형 SUV인 소울과 쉐보레 픽업 트럭인 실버라도가 나란히 달리던 중 갑자기 쉐보레의 왼쪽 앞바퀴가 빠져나오면서 소울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소울은 피할 틈 없이 그대로 타이어를 들이받았고 그 즉시 하늘 높이 튀어 올라 공중에서 반 바퀴 구른 뒤 앞쪽 보닛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후 기아차는 바닥에서 180도를 더 구른 후에 천천히 정지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매우 큰 사고였지만 놀랍게도 기아 소울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다행히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샵사인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건 기적 같은 일이다. 샵사인 기아의 엔지니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샵사인 한국 자동차의 품질이 이 정도라니 세계적이다 등의 기아차에 대한 폭풍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부상과 일본 자동차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 시장 순익 7천억을 달성해 인도에 진출한 이후 최대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인도법인 판매량을 더하면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인도법인은 미국 법인에 이어 이익 기여도는 2위에 올라설 정도로 성장했는데 이런 결과는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이 앞으로 확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입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 현대자동차는 통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인도 마하라슈트 타네가온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현재 현대차는 인도에 2개의 공장을 보유 중이며 연간 생산 규모는 총 76만 대 수준입니다. 여기에 제너럴 모터즈 공장을 인수한다면 현대는 인도에서 총 9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진짜 노리고 있는 것은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선점입니다. 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인도 챈나이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설비를 갖춘 현대는 올 초 아이오닉 5 생산과 판매에 돌입했는데요. 오는 2028년까지 6년간 400억 루피, 한화 약 6,072억을 투자해 전기차 관련 R&D와 인프라를 확장하고 순차적으로 6개 전기차 라인업 내놓아 인도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게 현대의 큰 그림입니다. 사실 그간 인도 시장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을 놓친 사이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현대차의 행운이 뒤따랐습니다. 인도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지질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인도 북부 지역에 590만 톤에 달하는 리튬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리튬 매장량 1위는 칠레이지만 이번에 발견된 매장량으로 인도는 단숨에 세계 2위의 리튬 강국으로 올라설 만큼 엄청난 매장량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전기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물입니다. 이런 리튬이 인도에 상당량 매장돼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현대의 기아차의 엄청난 호재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전기차 양산 능력이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미 인도에서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8년 인도 전기차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폭발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의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는 것은 현대의 기아차가 저렴한 가격에 리튬 자체 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경쟁사인 일본 자동차 기업들을 완전히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는 양산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가 제너럴 모터스 공장 인수에까지 성공한다면 현대의 기아차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는 데 인도 시장은 완벽한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과 TSMC 간 반도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수율입니다. 반도체의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칩의 최대 개수 대비 생산된 양품 칩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뜻합니다. 높은 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 장비의 정확도와 글린룸의 청정도, 공정 조건 등 여러 제반 사항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수율이 중요한 이유는 업체 간 기술력의 간격이 빠르게 좁혀지고 원자재 값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투입한 원재료 대비 높은 산출량이 나오는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율은 그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TSMC의 수율이 공개되자 시장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삼성은 차세대 제품인 3나노미터에서 수율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세계 반도체 업계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 기술 전문 물로그에서 3나노미터 수율은 최대 70%에 달하며 4나노미터 공정의 수율은 5나노미터 공정과 비슷해질 정도로 안정화되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삼성이 이처럼 자신들의 반도체 공정 수율 상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양산도 시작했지만 현재 주력 생산 공정은 4나노미터입니다. 2021년 처음 선보인 삼성전자 4나노미터 초기 버전은 상용화 이후 수율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는 최대 고객사였던 미국 퀄컴이 대만 TSMC로 이달하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삼성은 또 갤럭시 S22의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반도체 엑시노스 2200분을 탑재하려 했지만 이 또한 수율 문제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분 반도체로 전량 교체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4나노미터 수율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에서는 라이벌 TSMC를 상당 부분 따라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수율의 안정화가 이뤄지면서 삼성전자는 굵직한 대형 고객사 재유치에도 성공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 AMD가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미터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3세대 공정으로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의 텐서 3분 칩을 이탁 생산할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그간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경쟁자들은 차세대 반도체 제품 3나노미터 GAA도 삼성의 기술을 깎아내렸습니다. 삼성이 공정에서는 TSMC를 앞섰지만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율이 낮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삼성을 폄하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억측을 잠재우듯 삼성이 자사 보고서를 통해 3나노미터 공정에서 수율이 70%에 달한다고 밝힘으로써 세간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삼성은 이미 품질 검증을 위해 다양한 고객들에게 3나노미터 프로토타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지난해 말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TSMC는 아직 일정 수준의 수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TSMC가 빠른 시일 내 3나노미터 공정에서 애플의 M3 칩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애플이 삼성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의 결정적인 문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TSMC의 3나노미터 웨이퍼의 가격이 $20,000에 달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어 애플이 제품 선택을 놓고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할 경우 애플이 굳이 TSMC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TSMC의 웨이퍼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분명 수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간 TSMC가 감추던 수율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얼마 전 팁스터 레베그너스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TSMC 3나노미터 수율에 관련해 애플 경영진 회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서 3나노미터 수율이 최대 6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삼성과 TSMC의 수율은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수율을 빠르게 회복했다. 실제로 처참한 수율 때문에 TSMC의 반도체 생산을 맡긴 고객사들은 신제품 출시까지 연기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차기 M3 칩셋이 탑재된 맥 및 아이패드의 연내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루머가 전해졌습니다. 팁스터 레베그너스 gol뱅이 텍4베이 역시 트위터를 통해 올해에는 M3 맥 또는 아이패드가 없을 것이라며 TSMC의 3나노 수율 문제로 애플이 M3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TSMC의 3나노 수율 문제는 최근 외신을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TSMC의 현재 3나노 수율이 약 5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애플은 M3뿐만 아니라 하반기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탑재될 칩셋도 3나노 공정으로 제조할 계획인데요. TSMC 3나노 수율이 절반 수준이라면 애플은 우선 A17 바이오닉 물량을 위해 M3의 3나노 공정 도입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TSMC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늦어진 겁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탈 TSMC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TSMC의 아성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전자전문 매체 WCCF테크는 AMD의 신형 노트북 CPU 라이젠 7040분 출시 시점이 기존 3월에서 4월로 늦춰졌다고 보도하면서 그 이유는 TSMC가 납기 일정을 예정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AMD의 라이젠 7040분은 TSMC의 4나노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는 CPU입니다. 하지만 TSMC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고객사 주문 물량이 급증하면서 수요 대응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MD에서 앞으로 출시하는 신형 반도체 출시 시기가 계속 늦춰질 가능성을 고려해 삼성전자의 4나노 파운드리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AMD는 그동안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모두 활용해 왔지만 4나노 등 첨단 공정을 활용하는 반도체는 TSMC에만 위탁 생산을 맡겨왔는데요. 하지만 고성능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수요가 급증해 TSMC가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자 삼성전자가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AMD와 퀄컴 등 대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을 첨단 파운드리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다른 고객사들도 뒤를 따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며 갑질을 해온 탓인지 눈치가 없어진 걸까요?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TSMC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가뜩이나 고객들이 삼성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가격 상승을 발표한 것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최근 TSMC가 미국산 반도체의 가격을 최대 30% 인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에서 2024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생산을 앞두고 고객사와 협상을 시작했는데 최대 30%의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IT 매체 돔스 하드웨어는 상당수 미국 팹리스 업체들이 TSMC와 가격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로 주문을 돌리는 걸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MD, 퀄컴은 이미 삼성전자의 물량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엔비디아는 인텔 파운드리와 손을 잡는 걸 고려 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TSMC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하면 비용 부담을 느끼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등으로 물량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로선 반격의 기회를 잡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TSMC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바이든의 칩스법에 대항한 것입니다. 반도체를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면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는 비싸게 받겠다며 맞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대립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기업들에게 가격을 올려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실 논리는 맞는데 시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칩스법은 삼성전자보다 TSMC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삼성 입장에서는 TSMC 덕분에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격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격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 TSMC의 고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 삼성은 벌써 시스템 반도체 수주 100조를 넘겼습니다. 4년 전 저희 채널 초창기 시절 삼성전자가 13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당시 삼성은 비전 2030 발표에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초대박 투자를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스템 반도체 수주 100조를 넘긴 것입니다. 삼성이 경쟁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압도적인 현금 자산입니다. 삼성의 현금은 현재 100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자인 애플과 TSMC가 60조, 마이크론이 10조의 여윳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삼성의 100조 실타는 그야말로 대단한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는 등 팍팍한 경영 환경에 봉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대규모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설비 투자를 지난해 수준 즉 53조 원대로 이어갈 계획인데요. 미국 마이크론은 올해 설비 투자를 30% 이상 축소한다고 밝혔으며 TSMC도 올해 시설 투자액을 지난해 대비 최대 11.8% 줄인다고 발표한 것을 볼 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삼성의 저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삼성은 머지않아 TSMC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섰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지만 선택을 강요받은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는 치명타를 받게 되지만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제재에 비하면 훨씬 덜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이 한국에 너무나 충격적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사드 보복과 그 이후의 보복들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강력한 보복이다.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한국이 너무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자 시진핑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꺼내든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는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강력했길래 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던 중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칵 뒤집히며 한국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중국인의 38%가 한국에 대해 비호감 의견을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는 26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3 중국의 국제안보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EU,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7개 지역에 대한 인상을 물은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응답자의 38.4%는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17.4%가 매우 비호의적, 21.0%가 다소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종속국 정도로 완전히 깔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는데요. 중국은 가장 먼저 첫 보복 조치 대상으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10일 현지 시각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스이능 베이징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한국인이 더 쉬운 타깃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취할 수 있는 맞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 교수는 중국의 관용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국의 경우 극도로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만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겠지만 한국은 작은 조치만 취해도 타깃이 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스 교수는 이어 중국이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더라도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한 조치보다 약할 것이라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확장 억제에 나설 경우 세 나라의 보복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지난 사드 보복 때 중국 내 롯데에 했던 방법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촉발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부지 제공 당사자인 롯데그룹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조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를 겨냥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2016년 9월 말 정부가 롯데 소유의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 낙점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겨냥한 대대적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 결정에 따르지 않기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후 롯데는 국방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사회 결정을 미루는 등 다소 시간을 끌며 버텨봤지만 국가 안보라는 무거운 압박 속에 결국 무릎을 꿇고 2월 28일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신속하면서도 무자비했습니다. 롯데 계열사 중 중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운영 중이던 롯데마트가 표적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부지 계약을 체결한 지 나흘 만인 3월 4일 장쑤성, 강소성에 있는 롯데마트 창저우, 상주, 이점에 대해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창저우 2점을 시작으로 99개에 달하는 롯데마트 중국 점포 중 87곳에 대해 차례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지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그나마 운영 중인 점포의 매출도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노골적인 사드 보복으로 사실상 중국 점포의 영업이 어려워진 롯데마트는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긴급 수혈하며 버텨봤지만 결국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피해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9월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매수 희망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로 매각 작업도 순탄치 않아 7개월째 나락만 거듭하다가 결국 수조 원대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롯데가 총 3조 원을 투자한 선양, 심양, 롯데타운 건설 프로젝트 역시 중국 당국의 안전점검 등의 이유로 공사가 5년째 중단돼 있고 1조 원을 투입한 청도, 성도, 복합상업단지도 중국이 5년째 인허가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두 사업의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사업장과 공장시설도 당국의 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에 시달려야 했고 중국 소비자들의 반 롯데 시위와 불매운동도 거셌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3월 15일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한령을 내리면서 롯데의 관광서비스 부문 계열사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매년 6억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입은 피해액만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타겟으로 한국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은 낸드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낸드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주력 상품 디램 40%를 중국에서, 낸드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보복대 롯데마트 수십 곳을 문 닫게 했던 것처럼 소방점검을 이유로 중국 내 한국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조금만 멈춰도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년 전 삼성 반도체 공장 한 개에서 28분간 정전이 되자 피해가 무려 500억 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중국이 중국 내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을 일주일만 멈춰 세워도 16조 8천억 원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멈추면 67조 원씩 손실을 입게 되죠. 최근처럼 불경기에 삼성과 SK는 그렇지 않아도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중국이 이렇게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히게 되면 치명타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집단협력의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인들은 최근 노재팬에 이은 노차이나를 선보였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급부상했던 노재팬, 노저팬이 사라지고 노차이나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6일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행 관심도는 노재팬 본격화 전인 2019년 1분기보다 3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기간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일에 중국으로 향하는 상품은 예약률이 20에서 3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말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업무상 출장 외의 여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저렴한 가격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샤오미 등 중국산 전자제품 수요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이 협력해 중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구체적인 대응 수단이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27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임스 주몰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찰스 킨 말로리 사세랜드 연구소 국제위험안보국장은 대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 등 8개국이 협력해 중국의 취약점을 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현재 수출의 20%가 날아갈 것이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1년 수출이 4천조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20%인 800조 원을 삭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한순간에 800조 원, 그것도 지금부터 매년 800조 원씩이 날아간다고 하면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달 있을 유엔 선거에서 한국이 역대 세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으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도발하는 순간 유엔 이사국들의 강력한 보복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